국민 라디오. 하종강의 노동학개론. 네, 안녕하세요. 하종강입니다. 우울한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텐데, 아마 다음 주 방송이 노동학개론 마지막 방송일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마지막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좀 방송을 제대로 해볼래나 싶었는데 잠시 쉬게 됐습니다. 공기업 신입사원 연수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공기업에 취업할 정도면 한때 유행했던 표현처럼 단근일의 최대 스펙을 가진 젊은이들입니다. 엘리트란 자부심이 강할수록 노동자 의식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 노동자라고 생각하거나 노동조합이 자신의 삶에 끼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 사람들은 이제 강의에서 조금이라도 운동권 냄새가 나면 나와 관계없는 루저들 얘기군, 그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도 노동자다라고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강의 시간에 근로자는 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라는 표현을 굳이 회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여성 신입사원이 저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노동자와 근로자는 같은 뜻의 단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대학 선배들로부터 배우기로는 근로자라는 단어는 주로 정부나 기업이 근면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고, 노동자라는 단어는 사회과학적으로 노동자성이 더 잘 느껴지는 단어이니까 근로자보다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옳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럼 제가 잘못 배운 것인가요? 항이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인상도 아주 야무지더군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그게 옳은 지적인데 여기에서 근로자보다 노동자가 더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강조하면 신입사원들이 운동권이군 이라는 선입견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강의 내용이 편향된 시각이라고 치부할까봐 조심스럽게 그냥 노동자와 근로자는 같은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고 좀 구차하게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노동자와 근로자는 같은 뜻일 수도 있고 다른 뜻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이 강의에서 근로자는 영어로 워커고 노동자는 레이버다, 엄연히 다른 뜻이다 설명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글쎄요, 노동자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사람 입맛에 꼭 맞는 명쾌한 설명처럼 들리지만 사실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도 워커이고 노동자도 워커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처럼 근로자는 좀 온건한 표현, 노동자는 불순하고 과격한 표현, 이렇게 나누는 정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제가 이 신입사원 만났던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순혈주의자를 만나신 건가요? 라는 반응도 있었고,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봉, 고용안정, 갑인 공기업 들어가서 여성이 사내 강의로 하선생님 강의도 듣고 저런 당찬 질문까지 후덜덜, 저 같은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는 귀족 보는 것 같이 황송하네요 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반농담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비정규직 순혈주의 같은 느낌이 좀 나는 말이긴 합니다. 결론은 그냥 그런 당찬 새내기 노동자를 만나서 잠깐 당황스러웠지만 기분이 엄청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노동 상황이 그렇게 계속 기분 좋을 수만은 없다는 부담감과 함께 오늘 38번째 하정강의 노동학개론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하종강의 노동과 꿈. 시장실 앞 넓은 복도 한쪽에 노동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간부들이 나와서 눈을 부라렸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업무 시간에 이렇게 와서 행패 부려도 되는 거야? 남 앞에서 큰 소리 한번 제대로 질러보지 않고 살아왔던 노동자들은 겁먹은 얼굴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모여 앉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정규직 절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면서 몇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었는데 3개월 단위로 고용이 반복되기를 10년 가까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급자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경찰에 연락하면 당신들 당장 업무 방해죄로 구속되는 거야. 그거 알아? 기고만장해서 떠든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남은 평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소란을 듣고 사무실에서 나와 노동자들 둘러쌌습니다. 여차하면 간부의 지시 한마디에 노동자들의 팔과 다리를 들고 드러낼 기세였습니다. 노동자들은 팔을 내저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껏 용기를 내 구호도 외쳤습니다. 그 노래와 구호를 시장님과 간부들이 얼마나 귀담아 들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규모의 농성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주위에 둘러서 있던 공무원들 중 한 사람이 무리에서 나오더니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열 맨 뒤에 같이 끼어 앉았습니다. 잠시 뒤에 또 한 사람이 나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 뒤에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입은 옷 등에는 공무원 노조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는 더욱 커졌고 내지르는 팔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늘어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모습 보면서 오래전에 그래 아무것도 못해도 좋으니 1000만 노동자의 머릿수 하나 보태는 거라도 하자 그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서 폼나게 노동운동을 못해도 1000만 노동자의 머릿수 하나 보태는 것이 재벌기업 들어가서 자본의 하수인이 되는 것보다 보람 있는 삶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이 했거든요. 오래전에 공무원 노조가 처음 생기던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신입사원 연수회에서 저에게 근로자보다 노동자가 더 정확한 의미의 단어가 아니냐 그렇게 항의 섞인 질문을 했던 그 새내기 노동자도 입사 동기생들 중에서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근데 주호민 작가가 안 보이시네요. 주호민 작가가 안 보이시네요. 이런 말을 하는 게스트는 처음인데, 그러면 오늘 공식 질문은 안 드려도 답이 벌써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통가래 같은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주호민 작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제가 하루에 1시간 저를 위해 웹툰 보기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게스트 중에 세 번째로 주호민 작가를 아는 사람 명단에 네. 우리가 명예의 전당에 올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수십 명의 게스트가 있었는데 주호민 작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그동안 딱 이제 우리 최지용 기자까지 3명이거든요. 예, 신과 함께 후속을 목바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후속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송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차기작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럼 모순이 있네요, 여기 예. 또. 그 목소리 듣고 이미 알아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오마이뉴스의 최지원 기자를 모셨습니다. 그 오마이뉴스 기자 하신 지 벌써 꽤 몇 년 됐죠? 예, 6년 차입니다. 그래요. 이제 중견 기자네요. 주호민 작가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는데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아시죠? 네. 우리 방송이 1년 가까이 됐는데 주호민 작가가 딱 한 번 못 왔습니다. 본인 몸이 아파도 안 빠졌었는데 지난번에 가족 중에 수술을 받는 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못 왔고요. 이번에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 저도 뭐 잡을 수가 없었는데 네이버 웹툰 작가들 송년 모임이 열리는데 거기 이제 초대 가수 걸스데이가 온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왜 웹툰 작가를 하지 않았나 그런 후회를 하고 했습니다. 네. 네. 우리 당연히 이제 최지용 기자도 이해를 하시네요. 네. 네. 방송을 다 때려치고 거길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우리가 잠깐 했습니다. 그 최지용 기자는 이제 팟캐스트 출연한 경험이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데 듣자 하니까 뭐 거의 방송의 신으로 불리는 정봉주 전 의원한테도 전혀 방송에서 안 밀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 약간 오해의 이야기고요. 네. 제가 그 정봉주 의원님의 그 전국구라는 지금 팟캐스트에 1회부터 4회까지 출연을 하고, 네. 예, 그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구조조정 당해가지고요. 네. 네, 거의 쫓겨나다시피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나왔고요. 지금은 저희 그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장윤성 기자의 팟짱이라는 팟캐스트에 거기에서 이제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팬 기자인데요. 글로 쓰는 기사를 이제 생산해야 되는데 저희 장윤선 기자님께서 정윤회 문건이 터진 이후로 지금 3주 연속 저를 매일같이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네. 출연료는 한 푼도 없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들으시면 다 눈치채셨겠지만 사용하는 용어가 벌써 남다르잖아요. 뭐 정리고 당했다,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노동 전문 기자구나. 이걸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금방 이제 아셨을 겁니다. 오늘은 저보다 이제 훨씬 능숙하게 방송을 잘하는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저도 이제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지난번에 주호민 작가가 빠졌을 때 이제 정필원 웹툰 작가가 또 대신 출연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정필원 작가가 또 최지원 기자의 아주 친한 친구, 절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분들이 이렇게 노동학개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렇게 와서 도와주셔서 이분들을 배출한 학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참 안타깝게도 저희 친일파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 설립자 동상 제거 운동 뭐 이런 것도 일어나고요. 예, 아주 뭐 학교 자체는 좀 약간 구린 구석이 있는데 학생들은 훌륭합니다. 저도 대학을 이제 친일파가 설립한 뭐 꼭 그분이 설립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학교 안에 그분 동상이 있는 이런 학교를 다녔는데 제 후배가 어느 날 밤에 그 동상 목에 밧줄 걸고 끌어당겨서 그걸 쓰러뜨렸습니다. 쓰러뜨리다가 그 동상이 발뒤꿈치를 가격하는 바람에 발뒤꿈치 뼈가 으스러져서 아직까지 좀 이렇게 약간 걸음 불편한 뭐 그런 후배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독립유공자 이런 걸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해서 잘 성공을 해서요. 예, 우리 후배들 중에서는 꽤 돈을 많이 번. 예.
요즘 그게 사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씹을수록 건강해진다는 껌이 있잖아요. 그 껌을 한국에 처음 런칭한 그런 수완이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 최지현 기자는 저하고 이제 전에부터 좀 아는 사이인데요. 우선 최지현 기자 하면 제가 이제 떠오르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언론사 기자 중에서 한국 중고등학교의 사회교과목 교과서, 사회교과목 교과서가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사회란 명칭도 있지만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노동교과서 62종을 전부 분석해서 데이터를 내서 기사를 쓴 유일한 기자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당시 그 사회교과목 교과서가 63권이 출판이 됐다고 그러던데 한 권은 아마 단정이 됐는지 구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62권의 교과서를 다 낱낱이 분석한 그 기획 기사를 쓴 적이 있고요. 그때 저랑 그 기사를 기획하면서 함께 만난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노동자냐 근로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노동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그 기사를 쓴 덕에 제가 강의를 다닐 때 예전엔 막연히 한국 노동교육이 부재다. 한국 제도권 교육에서 노동교육을 하지 않는다. 한국 교과서에 노동교육 내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막연히 말만 하다가 그걸 데이터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자료를 저에게 제공해준 그런 훌륭한 기자입니다. 맨 처음에 그 노동교육 실태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기획하게 된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2012년 1월이었고요. 네. 이제 제가 당시에는 이제 사회부의 이제 노동 담당 기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부 소속이고요. 근데 2012년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한 해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뭔가 이 총선과 대선에 뭔가 의제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언론사들은 대부분 연중기획이라든가 신년 기획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요. 제 분야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한참 하다가 이 기획 주제 중에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는데 노동교육 이거를 한번 정량화해서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근데 노동교육을 그때 떠올리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2011년에 제가 이제 노동 담당을 하면서 그 쌍용차의 그 희생자분들이 계속 돌아가시는 사태와 그리고 한진중공업의 크레인 농성, 김진숙 지도위원의 농성을 보면서 그때 희망버스라고 해서 많은 일반 시민분들이 이제 동참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시민들이 노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항상 노동하면은 이제 노동자들이 빨간띠 머리에 두르고 팔뚝질하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막 시민들이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엄청 신기했습니다. 그때 진짜. 그래서 그때 7월 31일인가요? 2차인지 3차인지 희망버스에 제가 동행 취재를 갔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음악 하시는 분들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왜 노동 문제에 이렇게 천착을 할까 관심을 가질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다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서 멘트도 받아보고 인터뷰도 하고 해보면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다 몰랐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통해서 이런 소식을 접하고 오게 됐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노동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량화 해보자. 저는 이게 솔직히 질문을 하면서 하종강 선생이 쓴 책을 봤다든가 그런 거는 강의를 들었다든가 이게 계기가 혹시 되지 않았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었네요.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듣긴 했죠. 제가 그것도 대학 와서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요 이제. 그래서 처음엔 되게 만만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책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과서를 요즘에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받았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근데 교보문고에 가서 사야 되더라고요. 교과서를. 심지어 코너가 따로 있어요. 교과서 코너가 따로 있어서. 네,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62종의 교과서를 찾는 것부터가 일이었어요. 그때 워낙 학부모들이 많이 와 있었고
그 교보문고 직원들은 막 물어보면은 막 엄청 막 귀찮아하고 막 근데 62권을 사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희가 막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이거 다 찾아주세요 하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62권의 책을 사려면 그것도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을 텐데 그 신문사에 선뜻 그거 사업 계획 추가하던가요? 처음에 이제 예산을 저는 한 300만 원 정도를 요청했어요. 네. 뭐였냐면 설문조사를 하자. 이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의식조사를 해서 이 학생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노동교육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냐 이거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과서가 얼마나 노동을 다루고 있느냐 이걸 두 개를 하자라고 해서 교과서 구입 비용으로 한 5, 6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설문조사 비용으로 한 200만 원 정도 했는데 설문조사는 킬 됐습니다. 그 기사 보면 최지영 기자랑 항상 이름이 같이 나오는 기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소중한 기자. 그 기자가 그 당시 수습이거나 뭐 그랬나요? 네, 저희 인턴이었고요. 지금은 입사를 해서 지금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힘든 노가다는 그 기자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 근데 진짜 가장 힘들었던 노동은요. 혹시 지난번에 이제 정필원 작가가 출연했을 때 그 정필원 작가가 최기석 작가의 송곳에 이제 색을 입히고 밑그림 그리고 이제 어시스턴트를 하는 알바를 하고 있죠. 어시라고 그러죠. 그런 작가인데 최규석 작가를 규탄한다 이런 농담을 했어요. 자기가 당하는 착취는 어디서 얘기하냐 이런 물론 농담을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소중한 기자가 또 최지영 기자에게 당한 착취는 어디서 호소합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고생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일단 62권의 책을 들고 나르는 것부터가 일이었고요. 그랬죠. 교보문고에 사가지고 저희가 일단 회사까지 가져가기는 좀 멀고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가 상암동이라서 가까운 민주노총 기자실로 책을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뭐 차도 없고 그 버스에 들고 타기도 어렵고 해서 민주노총에서 구루마를 빌려가지고 교보문고부터 이제 구루마에 책을 싣고 근데 또 교보문고에서도 안 파는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루마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또 청취자 중에 직접 그런가요? 그런 분위기입니까? 손수레. 손수레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당시 민주노총의 정책실인가도 좀 참여하지 않았나요? 그 해외 사례 저희가 관련해서 요청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 영풍문고까지 뒤지고 반디앤 루니스까지 뒤져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권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 권은 구하지 못했고 62종을 구해서 와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이게 뭐 컴퓨터 파일이면 그 컨트롤 F 눌러서 노동 쳐보고 전태일 쳐보고 뭐 근로 뭐 이런 거 쳐볼 텐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이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단어가 언제 나오나 이런 거 살피고 해서 분석하는 데만 정리하는 데만 한 3, 4일 정도가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금 사회 교과목 교과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어떤 과목의 교과서인가 하면요. 제가 잠깐 그 청취자들에게 알려드리면 중학교에는 사회 1, 사회 3, 고등학교에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 법과 정치, 생활과 윤리, 상업경제 뭐 이런 과목이죠. 근데 이런 과목 교과서가 이제 62권 있다는 거잖아요. 저 때는 그냥 사회, 국사 또는 잘해야 사회문화 정도 이렇게 교과서가 몇 개 없었는데 엄청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참 그 뒤로는 말 그대로 정말 그냥 노가다였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고 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이 수치가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좀 이거를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기획이었습니다. 그 중에 노동이라는 단어와 기업이나 자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빈도를 페이지 수로 제시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보면 전반적으로 아예 한 페이지도 안 나오는 책은 상업 경제 이런 이제 경제 쪽에 가장 가까운 책들은 이제 한 페이지 한 단어도 안 나왔었고요. 많이 나오면은 한 6페이지, 5페이지. 교과서가 한 200페이지 좀 넘거든요. 300페이지 정도 되는 교과서는 넘고 100페이지 후반, 200페이지 한 중반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많아야 5페이지 정도고 보통은 이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를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긴 내용이 이제 문제인 거죠. 얼마나 그 짧은 분량에 노동 관련한 어떤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게 좀 보는데 이제
뭐 사실 잘못된 표현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었을 거다라는 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분석한 페이지 수가 17,260쪽이다. 네, 이런 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17,260쪽을 다 분석해 보니까 그중에 이제 노동이나 근로에 대해서 다룬 쪽이 몇 쪽이었지요, 그때? 전체 분량의 4%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아, 그거는 이제 경제 분야. 네, 경제 분야 노동이 자본이나 1% 기업이 한 정도였습니다. 4%고 한 700쪽으로 그다음에 노동이나 근로에 대해서 언급한 한마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159쪽이었다. 제가 그 이후에 그 자료를 많이 강의할 때 하셔가지고. 계속 인용하기 때문에 이걸 익숙하게 제가 기억합니다. 저보다 더 잘 기억하시네요. 진짜. 제가 근데 이거 항상 할 때 이렇게 기사 타이틀을 딱 보여주면서 이 오마이뉴스의 최지용 기사의 기자의 여기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로 쭉 쌓아놓고 찍은 사진이 기사 타이틀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진 밑에 그 저작권 표기에는 최지용 기자 이름만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찍었습니다. 아, 그래서 최지용 기자 언급하면서 제가 이 데이터를 꼭 소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17,260쪽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일단 좀 신뢰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출판사 쪽에 좀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출판사는 정말 벽이 심하더라고요. 저자들과 접촉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기사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려고 이제 관련 분야의 이제 저자들을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잘 연결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간 미흡한 지점이 있던 기사입니다. 네. 그 제가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언급된 페이지 숫자가 4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4배라는 것은 노동이나 근로나 뭐 노동자나 근로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한 페이지 분량과 자본이나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페이지 분량이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이나 근로는 잠깐 언급하는 수준이었고 자본이나 기업의 역할 권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았으니까 아마 페이지 수는 4배지만 이게 실제 내용 분량으로는 몇십 배 정도 될 거다. 네. 뭐 이렇게 짐작만 제가 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정량화라는 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내용이 이거랑 좀 비슷한데 이쪽인데 라고 해서 표현할 수가 없고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 이걸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단어를 놓고 정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객관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실상에는 현실에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깊이 들어가서 그 단어만 중심이 아니라 그 페이지에 담고 있는 내용까지 살폈다고 한다면은 아마 더 많이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역할이나 중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많았고 그 노동이나 노동자 뭐 근로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가치나 권리보다 의무나 권한 행사 시 부작용이 강조되는 내용이 많았다. 뭐 이런 분석도 기억이 나요. 예. 그 부분은 참 법적 근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게 뭐 사실 뭐랄까요? 뭐 헌법이라든가 뭐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거가 언급되어 있는 교과서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의 권한, 그 권리, 뭐 특히 노동조합에 관련해서는 내용이 더 없었던 것 같고요. 뭐 노동 3권을 이야기하는 교과서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지영 기자랑 그때 아마 제 학교 우리 학교 연구실에서 만나서 몇 시간을 같이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최지영 기자에 대한 느낌이 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는데 어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지원 기자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만나서 몇 시간 얘기해 보니까 참 사람이 욕심이 없고 좋더라 그랬더니 어떤 기자가 이 지영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이 또 있나? 네, 욕심이 많아서 살이 좀 쪘습니다 제가. 뭐 일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 흔히 말하는 권력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근데 또 사회 과목 교과서가 대부분 선택 과목에 속해 있어서 이걸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다는 게 문제잖아요, 또. 네, 이게 더 나아가서 제가 원래 더 하고 싶었던 거는 이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학생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단 한 번도 이걸 배우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한번 통계를 내보자 했는데, 그걸 하기에는 제 인생을 바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이 어떤 좀 분량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을 때와 분량이 거의 없는 교과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아예 한 글자도 안 배우고, 노동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안 배우고 졸업하게 되는 경우도 노동자가 있죠.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결국 노동자가 되는데.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불었는데 그 인문학 하시는 학자분을 만나보니까 그분은 또 중고등학교 철학 과목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철학 과목이 어디 사탐의 선택 과목을 어디 숨어 있대요, 지금. 그래서 굳이 선택하면 이제 배울 수는 있는데 제가 요즘 청소년들에게 수능 시험 끝나고 청소년 인문학 강의를 일주일에 한 2-3개쯤 하는 편인데 고등학교 갈 때마다 물어보면 철학 과목 공부했다는 학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철학이라는 거를 사실 윤리에서 좀 도덕이나 윤리에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외국 학자들이 들으면 거의 무슨 그게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이런 데 나오는 얘기인 줄 안대요. 그래서 철학 과목이 없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중고등학교 철학 과목이 없으면 뭐 비슷한 과목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한국 학자들이 국민윤리라는 게 있다. 그러면 무슨 코미디 하는 줄 아는 그 외국 학자들끼리 놀린답니다. 야, 한국에는 무슨 철학이 없고 국민윤리를 가르친대. 그래서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사람들에게 아마 철학적인 사고라는 게 그렇게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게 이제 노동조합 관련한 이 교육인 것 같아요. 그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제일 좀 화가 났던 부분이 한 교과서에서 이렇게 좀 표현한 게 있었어요. 그때 올바른 노사관계라는 이 화면을 띄워놓고 그 타이틀을 해놓고 이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이제 파업이나 이제 뭐 이런 쟁의행위를 하는 장면과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장면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어떤 게 올바른 노사관계냐라는 걸 질문을 던졌습니다. 탐구 뭐 과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참 왜곡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 쟁의행위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노동자의 파업은 일상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나 학습이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부족한 거죠.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그 쌍차 사건 났을 때 한 평택 지역 중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혹시 아버지가 쌍차 다니는 학생 손들어 보라고. 그래서 그 반에 3명이나 있었지만 아무도 못 들었는데 선생님이 할 말씀 그거 아시죠? 야, 이번엔 빨갱이 자식이 없어 참 다행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교사가 그것이 자신의 공정한 노사관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교과서를 취재하면서 학생 중심으로 봤는데요. 사실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선생님들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이 수업의 재량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가르치고 싶은 거를 얼마든지 우회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런 교과목, 그러니까 노동이나 교과목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걸 이제 수업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거꾸로 정반대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게 더 큰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슨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그 중고등학생들이 노동상권에 대해서 뭘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노동 3권이 지나치게 잘 보장돼 있어서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는 게 자기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 배운 전부였다. 뭐 이런 답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뭐 방송에서도 뭐 매일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도 아마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을 겁니다. 기업을 규제하는 것들을 단두대까지 올린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그 비정규직 청년 실업 이건 어떻든가요? 단어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분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근데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교과서는 사실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기사를 보니까 62권 중에 비정규직이나 청년 실업 문제를 다룬 교과서가 딱 5권. 5권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 5권 정도였는데 사실 5권도 이게 다뤘다고 말하면은 참 좀 이게
좀 부끄러워집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량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그게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를 놓고 계산을 한 거지 그 단락에서 그 단어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했느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 말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학생들에게 지금의 그런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뭐 구조조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 독일의 중등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그 독일의 중등 사회과 교과서도 물론 여러 종이 있는데 한 교과서에서는 청년 실업 현상에 대해서만 29쪽 분량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네. 아, 그 외국 교과서 얘기하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진짜.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나오면 바로 부딪힐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노동자가 되는 사회와 이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노동자가 되는 사회는 이건 거의 정말 산 것과 준 것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 거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자의 꿈이 모여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완성됩니다.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하정강, 만화가 조호민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노동학 개론, 매주 목요일 0시에 함께합니다. 노래 잘 들었고요. 지금 또 기억나는 내용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에 있었는데 그 최저임금제에 대한 설명이 오히려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뭐 이런 대목도 있었거든요. 아, 예. 뭐 최저임금은 항상 매년 이제 새로 책정되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 완전히 저희가 보통 어디죠? 정경련이나 뭐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대로 거의 실려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뭐 최저임금제는 뭐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지만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뭐 생활임금의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어떤 기업 활동에 저해를 주고 그것이 또 결국은 이 저소득층들의 취업을 방해한다라는 아주 이 기업적 논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제가 기업에게 부담이 돼서 그 최저임금제 때문에 도산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네. 이게 계속 경제단체의 주장인데 거의 그게 교과서에 반영돼 있는 거네요. 네. 뭐 파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해서 책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최저임금의 기본적인 취지에 따라서 책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서 책정해야 된다는 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부담이 줄 만큼 높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네요, 결국. 그럼 왜 기업에게 이런 부담이 돼도 꼭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강행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취지 설명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뭐 최저임금 취지 자체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 쪽의 논리를 이야기를 할 거면 상대방의 논리, 그러니까 노동자 쪽의 논리,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이 사람들의 구매력도 떨어지고 생계가 어려워진다라는 것도 실어줘야 되는데 그럴 균형을 맞추는 교과서가 없었던 거죠. 거의 말하자면 반노동자 의식을 오히려 노동교육을 통해서 받게 될 우려도 있는데 당시 그래서 기사 그때 제목이 그때 비정규직이 1000만 명이다 막 이런 말 나올 때인데 그 기사 제목에 그 비정규직이 금치거냐 1000만 명이 부끄럽냐 당신 자녀 노동 교과서가 이 지경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혹시 이 제목도 직접 최재형 기자가 제목은 제가 뽑았습니다. 분노에 차서 지었는데요. 저는 이게 데스크에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네. 역시 최지용 기자의 향기가 느껴지는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기사가 나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저는. 투박하지만 좀 세고 날카롭고 막 이런 제목이었는데 이게 이제 교과서의 노동찾기 1위였거든요. 아, 예. 근데 그 2에 2가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2를 썼는데요. 써놨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편집국이 뭔가 이제 좀 뭐 내부에 문제가 있고 이랬던 건 아니고 기사가 그냥 누락이 됐습니다. 이게 뭐 설 연휴와 겹치고 뭐 하면서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뒤늦게라도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너무 그냥 생뚱맞게 풀려버리니까 좀 시기를 보자 하다가 결국
못 나가고 제가 작년에 이걸 같은 기획을 한 번 더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겨우 살려서 네.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왔던 기사 얘기부터. 네, 그게 해외 사례인데요. 그 5개국 유럽과 미국에 이제 포함해서 이제 5개국의 교과서를 이제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상당히 많은데 다 설명하기 어렵고 한원 선생님이 또 항상 강의를 많이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2013년 기획기사 때 그 내용이 포함돼서 나왔다는 그렇죠. 거죠? 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독일의 사례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보통 CA 시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면 뭐 그러면서 이제 뭐 회의도 하고 뭐 뭐랄까 학급 회의라고 했죠. 하고 뭐 모의 국회 뭐 이런 것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노사라는 역할을 부여받고 실제로 이 임금 협상, 단체 협상을 직접 경험하는 이 수업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상당히 참 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수업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국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수업인데 일부 교사분들께서 좀 의식을 가지고 몇 군데서는 이런 것도 이제 시도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례도 취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내려가서 직접 취재를 한 번 한 적도 있는데. 광주교육청이 우리나라 최초로 그 노동인권교육교재를 만든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사용 교재지만. 네, 교사용 교재였죠. 네, 내용이 그래도 충실한 편이었는데. 네, 그 교재를 활용하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해서 자기가 노동자가 됐을 때 실제로 겪을 일들을 다시 한번 미리 경험해보게 하는 그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그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원주 지역에 가서 독일에 그 견학 갔다가 그걸 직접 본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국어 선생님인데 도서관을 맡고 있더라고요. 근데 도서관에 꼭 들어와 보라고 해서 갔더니 온돌방으로 거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배 깔고 와서 놀기 위해서라도 도서관에 오도록 하자. 그래서 자기가 이걸 3년을 학교에 요구해서 온돌방으로 바꿨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독일 가서 보니까 실제 하더라는 거죠, 그걸. 근데 6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똑같은 역할을 바꿔가면서. 또 똑같은 걸 6번이나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독일 교사 하는 말이 그 실제로 회사에서 교섭이 한 번에 안 끝나지 않냐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노동자가 되거나 경영자가 될 테니까 미리 그런 수업을 받는 건데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노동자가 되지만 우리처럼 또 대부분 경영자가 될 줄 알고 자라잖아요. 그렇습니다. 독일 초등학생들은 노동자 간부 역할을 신청하는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 뭐 이런 꿈을 갖고 살고 있긴 합니다. 네. 그 2013년 기획기사는 제목이 뭐죠? 혹시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검색해서 그걸 찾아보려면 2013년 기획기사는 뭐 한 4꼭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네. 뭐로 검색하면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나요? 최지용 노동교육으로 찾으시면 제일 빠릅니다. 근데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오마이뉴스에 들어가서 찾으시는 것보다 다른 검색 사이트 다음 이런 데서 찾는 게 빠르다는 소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이트 검색기가 너무 우리 김영민 PD님도 막 혀를 두르시네. 너무 안 좋다고. 많이 오마이뉴스가 다 좋은데 검색이 제일 안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다른 사이트에 가서 찾는 게 빨리 찾는다. 이런 말이 있던데. 최지영 노동교육.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찾아서 읽으면 저보다 더 많이 알게 돼서 이제 제가 강의가 필요 없게 되는 사태가 그래도 그게 좋지요. 그래서 하정강 같은 사람이 빨리 실업자가 되는 게 좋은 사회다 이런 말은 제가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제목이 이제 뭐 MB 노동교육 후퇴 10분 만에 결정됐다. 뭐 그건 정말 자극적이었어요. 근데 약간 낚시성 제목 같긴 한데 그 제목 딱 보면 읽게 되더라고요. 야 10분 만에 이걸 결정해. 이게 대체로 교과서 기획들이 제목이 과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기사가 한국경제의 적나라한 실상 교과서에 실렸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 4꼭지 정도가 기획이 됐는데요. 이때도 기사가 하나 못 나갔습니다. 뭐가 못 나갔습니까? 저희 그 모 의원실과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제가 이제 1차 기획 때 하고 싶었던 그 설문 1차 때부터 얘기했던 네,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의원실에서 이제 부탁을 해서 했는데 의원실이 좀 약간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바람에 저희 데스크가 뿔이 나서 기사를 킬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피눈물을 삼키면서 기사를 못 썼던. 야, 오랫동안 노력했을 텐데 그걸 좀 자세히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떤 비도덕적인 일이었는지. 자세하게 일단 설문조사를 한 거잖아요,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국정감사 기간이 9월달이었네요. 9월달에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서 이거를 이제 보도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소위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단독이라는 그 타이틀로 이제 달고 나갈 만한 기사였는데 저희한테 이제 자료를 넘겨주시고 나서 그 의원실에서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전체 기자들한테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토를 달긴 했지만 사실 기자들한테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회사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한 기획인데 이거를 우리를 믿지 못하고 다른데 이렇게 다 보냈다라는 이게 좀 약간 자존심의 문제 좀 약간 이런 걸려가지고요. 저는 솔직히 좀 그 자존심 버리고 한마디 하고 의원실에 한마디 하고 오랫동안 준비한 거니까 꼭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했는데 데스크가 상당히 이제 화가 나는 바람에 다른 언론에서는 보도했나요? 그러면 한 꼭지도 안 났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지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료를 보시려면요. 한 군데 정도가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아주 간략하게 보도를 했고요. 그럼 그 기사는 우리가 못 봤지만 그 중에 어떤 대목이 기억나세요? 네, 제가 이건 좀 뽑아갖고 왔는데요. 학생들이 이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약간 충격적인 것도 몇 개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부당한 처우의 대처법을 충분히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바를 하거나 뭐 근로 생활을 하면서 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배우고 있다라고 답한 학생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15%나 되네요. 이게 주로 이제 상업, 공업고등학교 쪽에서 설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면 더 떨어지겠죠. 바로 그럼 대상이 특성화고였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플러스 일반고등학교를 섞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은 뭐 특성화고 숫자도 많고 그렇게 진로를 가는 학생들 많이 있지만 일반계고의 비율까지 이 계산해서 넣으면은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특성화고는 의무적으로 진로교육 계획 안에 의무적으로 그 노동교육 하게 돼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노동인권의 이해에 관련한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답은 8.5%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노동인권 네트워크 쪽에서 활동하는 선생님 만나보니까 이걸 가르칠 교사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인식조사도 분명히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사들, 일단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교사들부터가 먼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MB 노동교육 후퇴 10분 만에 결정됐다라는 그 기사의 내용이 약간 그런 겁니다. 교사들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이 노동교육원이 이제 공기업의 선진하다, 민영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역할을 상실해버리는 거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 학생용 노동교육 교과서를 만든 곳은 이제 경기도교육청이잖아요. 네네.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작업할 때도 직접 만나보셨나요? 네, 많이 만나 뵀고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요. 교과서가 정말 이제 사실 교과서를 만든다는 건 이미 알려졌고 그 내용이 뭐가 될지가 이제 궁금했던 건데 좀 저희가 오랫동안 관심 가지고 취재했던 거라서 좀 일찍 알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끝까지 한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교과서 그 노동 분야를 집필하신 선생님들은 만나봤을 거예요. 네, 만나 뵀고요.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조금 일찍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일찍 받았는데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교과서가 정식으로 채택될 때까지는 보도하지 말아달라. 그분들이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큰 제재가 들어올까봐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과서 내용이 미리 알려져서 이게 검정을 받기 전에 뭔가 또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검정이 떨어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셨고. 그게 이제 민주시민이라는 과목에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용, 5, 6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교과서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교과서마다 한 10개 단원 정도로 돼 있는데 그중에 두 단원씩이 노동 단원이었고 그걸 집필하신 분들을 만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안타까워지는 거죠. 사실. 저도 사실 그분들 몇 번 만나 뵀고요. 그 노동 분야는 사실 제가 감수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보진 못했지만,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1년 동안 정말 그분들이 연구년 활용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고요. 그 제 연구실에서도 몇 번 모였는데, 그때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이 급식 아주머니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누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걔도 학생들이 가장 친숙하게 다가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급식 아주머니로 하고 싶다 이랬다가 나중에 결국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고치긴 했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첨예하게 여러 파트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럼 최지영 기자가 이제 지금 정치부로 옮겨서 활동 중인데, 이거 참, 그동안 특종했던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노동 담당 기자로 있으면서. 노동 담당 기자로서요? 빨리 이제.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마트의 그 비정규직 그리고 불법 파견 문제를 2013년 1월에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2014년 1월에 한국 기자상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이마트가 일용직 노동자, 그러니까 단기 노동자들을 채용하는데 이게 이제 노동 용어긴 한데 많이 아시겠죠? 청취자들은 이제 불법 파견에 적발이 됐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문건들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고 또 전태일 평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사생활까지 사찰하고 이런 다량의 이제 이마트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하면서 노동부가 이제 단속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최병렬 전 이마트 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자로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겠어요. 보람도 느끼지만 후폭풍으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자라는 직업이 부러울 때가 그럴 때인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더 많이 있었고, 우리 최지용 기자가 또, 넬의 청춘연가. 신곡입니다.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곡을 신청곡으로 이제 신청했는데, 이걸 틀 시간은 없네요. 지금 그러네요. 남은 시간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지용 기자 이야기는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상당히 고맙고요. 마트 노동자들의 애환을 다룬 영화가 있잖아요. 카트라고.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카트가 요즘 이제 갑자기 스크린 수가 주는 바람에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못 본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요. 12월 31일 날 부천의 만화박물관에 있는 극장에서 우리가 대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저녁 7시에 부지영 감독도 온다고 그랬고요. 영화배우 김의성 씨가 사회를 보기로 했고요. 최규석 송곳 작가와 저같이 같이 참여하는 카트 상영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